이번 시간에는 팁앤토크 시간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랑 또는 개발 초년생들에게 개발자 커리어 패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풀스택 개발자가 돼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커리어 패스는 이렇게 많은 직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엔지니어와 디벨로퍼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자기의 분야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또는 코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프로그래밍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키텍트가 설계한 설계도를 보고 코딩만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기존에 불렀고요. 그 프로그래머를 엔지니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벨로퍼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설계와 시스템적인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공학 지식들을 갖추고 좀 더 폭넓은 개발을 하는 사람을 디벨로퍼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커리어 패스에는 퍼블리셔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자,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 그 다음에 아키텍트를 말하는 거죠.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델링하는 사람, 시스템 디자이너,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다루고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다루는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있지만 그냥 편의상 시스템 엔지니어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라고 해서 우리가 CI/CD 소스 코드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군이 있고요. 그리고 DBA라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쪽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어널리스트 이런 직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을 받쳐주는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은 백엔드 엔지니어가 아키텍트 역할까지 함께 할 경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퍼블리셔는 해외에서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퍼블리셔를 같이 하기 때문에 경계가 좀 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준 거를 HTML과 CSS 또는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뷰 영역을 작성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퍼블리셔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퍼블리셔는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HTML과 CSS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붙일 수가 있죠. 물론 자바스크립트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HTML과 CSS만 잘하는 분들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이제 퍼블리셔보다 좀 더 폭넓게 코딩을 하는 사람인데요.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약간은 있어야 되고요. HTML과 HTTP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SS와 SAS 이쪽 지식은 이제 아까 퍼블리셔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쪽은 당연히 잘해야겠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액트나 이제 뷰, 앵귤러, 엠버 이런 SPA 프레임워크나 리액트 라이브러리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도 잘 써야 됩니다. 이쪽을 주로 개발을 하죠.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에 고객이 직접 보는 화면 쪽을 개발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그러죠. 모바일 앱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개발 직군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네이티브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모바일 네이티브에 대한 지식. 그럼 모바일 앱 엔지니어는 모바일 폰이 애플이건 안드로이드건 iOS건 안드로이드건 다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의 리눅스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디자인된 거를 내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보는 화면을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제 HTML5를 바로 네이티브로 변환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HTML5랑 HTTP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HTTP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약간은. 그리고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더라도 CSS와 SS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하는 코딩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바나 코틀린 쪽을 잘 알아야 되고요. iOS 네이티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브젝트-C와 스위프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이제 다트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 플러터가 많이 뜨고 있죠. 손쉽게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이쪽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PC 버전도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많이 합니다. 데스크탑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쓴다 그러면
엘렉트론으로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나 자마린 같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아이오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데이터베이스 지식과 코도바라고 하는 폰갭이죠. 그 모바일 자바스크립트와 네이티브를 연동할 수 있는 쪽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서버 개발자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리눅스, 서버가 다 리눅스 환경이고 뭐 일부 윈도우도 있지만 대부분 리눅스 환경이다 보니까 리눅스에 대한 지식, 그다음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 데브옵스에 대한 지식,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한 지식도 약간 필요하고요. 그 프론트엔드 지식도 필요한 이유는 관리자 툴이나 이제 직원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백엔드 개발자가 많이 만들거든요. 물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만들어도 되지만 그 일부 화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지식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키텍트라는 직군이 별로 없고 우리가 시스템 디자인을 직접 백엔드 개발자가 많이 하죠.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DBA 직군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따로 있는 뭐 메이저 회사나 큰 회사들은 DBA들이 다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DBA 직군이 따로 없고 백엔드 개발자가 DBA 역할까지 하죠. 그러니까 DB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바로 서버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자바 스프링 또는 스프링 붓, 뭐 관공 수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죠.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은 노드.js나 플라스크 뭐 이런 걸로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노드.js 특히 익스프레스나 코아 쪽 그리고 파이썬은 플라스크 쪽 장고도 많이 하고요.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PHP로 서버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뭐 C# .NET으로 서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뭐 다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중에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 특화된 게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두루두루 알면 좋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는 없지만 시스템을 설계하는 아키텍트, 뭐 모델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경험이 많은 뭐 팀장급이나 CTO급에서 많이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의 지식이 필요하고요. 인프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리눅스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깊이가 없더라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 DBA, 백엔드, 그 다음에 뭐 개발 방법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개발 총괄 PM으로 아키텍트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방법론이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 경험은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SE라고 부르기도 하죠. 편의상 여기 네트워크 엔지니어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원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분리가 되는데 같이 포함시켰고요.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요. 리눅스나 윈도우 서버에 대한 지식 당연히 필요하고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오픈 클라우드도 많다 보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DBA에 대한 지식과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백엔드 개발자와 협업해서 좋은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브옵스라 그래가지고 개발과 운영,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이 데브옵스 쪽 직군들이 최근에는 좀 있습니다.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는 백엔드 개발자가 보통 이 데브옵스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가 컨티니어스 인티그레이션, 지속적인 통합, 소스가 이제 여러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를 우리가 긴 리파지토리 같은 데다가 커밋을 하게 되면 그 소스를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여러 개발자의 소스 코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컨티니어스 딜리버리라고도 하고 컨티니어스 디플로이먼트라고도 합니다. 그 변경된 소스, 고객이 쓰는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덕션 환경의 소스 코드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배포가 돼서 고객들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동화된 배포 및 이제 버전 관리도 포함돼서 형상 관리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 이쪽 개발 직군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발자들도 당연히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건 백엔드 개발자건 깃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뭐 서버 리파지토리로는 깃업이나 깃랩이나 빗버켓 이런 걸 요즘은 많이 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깃 서버를 구성해서 쓰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쪽 형상 관리,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배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젠키스나 서클 CI, 뱀부 이런 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이런 CI 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회사에서 사용한다 그랬을 때 그쪽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깊이 있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아마존 AWS 쪽은 코드 디플로이, AWS 코드 디플로이가 있고 구글 쪽은 GCP 디플로이 매니저 뭐 이런 식의 디플로이 관련된 소스 코드 배포에 관련된 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스트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제대로 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배포가 되는지 이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버그가 있는 소스 코드가 배포가 되면 이제 서비스 장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프론트엔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CI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도 약간 필요하고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데브옵스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눅스 환경이라고 한다면 쉘 스크립트도 많이 짜거든요.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이 아닌가 하지만 이런 직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DB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의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DBMS, MySQL, 오라클, 마리아DB, MS SQL 이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버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그래야지 서비스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백엔드 개발자가 서버를 구성하고요.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계되면 정말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개발하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DBA 역할이 중요하고요. SQL에 대한 지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쿼리 튜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속도가 느린 병목을 일으키는 SQL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 튜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일부 필요해요.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만든 서버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백엔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모리 DB라 그래가지고 레디스나 멤캐시디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검색 엔진을 위해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 스핑크스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도 다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몽고DB나 MySQL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이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에서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DBA가 검색 엔진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쪽에는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트,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세 직군이 있는데요. 세 직군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수학적인 지식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도메인 지식, 내가 어느 분야의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없이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죠. 알고리즘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쪽,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링 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러닝머신, 머신러닝 이쪽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SQL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수학적인 지식과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실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또는 데이터 학습을 위한 모델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트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방대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리포팅,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도표를 그린다거나 하는 그쪽의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SQL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은 회사마다 좀 다르고 범위도 좀 다른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어널리스트에 대한 지식도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역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서 크롤해 온다거나 스크랩해 올 때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 지식도 필요하고요. 크롤링에 대한 지식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DBA에 대한, SQL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 분석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보기 쉽도록 하는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런 화면을 만들 수 있는 프론트엔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큰 파일들, 사이즈가 큰 파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잡다한 것들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세 직군 다 모두 노가다가 많은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가장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웹 개발 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나 가공하고 전처리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직군이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어널리스트는 박사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요. 제가 있었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도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다 박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석사나 이제 학사들은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많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 어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진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스트는 통계학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 다시 대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스택 엔지니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풀스택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풀스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까 백엔드 개발자가 아키텍트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역할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역할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풀스택 엔지니어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하면 이런 직군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프론트엔드 지식과 백엔드 지식 둘 다 있어야 되고 아키텍트와 모델러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브옵스와 DBA와 시스템 엔지니어 지식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자, 한 개도 하기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풀스택 과정을 해야 되는지, 풀스택 개발자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백엔드를 아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백엔드를 모르는 프론트엔드. 일단 만약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백엔드를 모른다면 백엔드 개발자한테 API를 요청하겠죠. 이런 API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하기에 좋은 API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백엔드 개발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겠죠. 만약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를 알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쓰기 편하게 API를 만들어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엔드 개발자랑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른다면 이상한 API가 나오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한테 API를 요청하는 거는 부탁이잖아요. 일종의. 백엔드 개발자가 파워가 더 세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가 더 경력이 적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GraphQL이라는 게 나왔죠.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내 입맛대로 API를 만들어서 요청하는 거죠. API 구조를. 근데 이 GraphQL은 단점이 있죠. 그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많이 줄 수 있고 물론 조인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쿼리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RM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직 ORM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오브젝트 간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좀 부담을 많이 줍니다.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GraphQL을 잘못 짜게 되면 사용자는 얼마 없는데 서버가 폭주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들은 대부분 REST API를 쓰는데 그럴 때는 서로 부담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둘 다 아는 사람, 백엔드를 아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길 원하고 프론트엔드를 아는 백엔드 개발자를 뽑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AI 코딩, 이제 GitHub에서도 이제 점점 AI 코딩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개발 같은 경우는 아마존 람다도 그렇고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서버 개발자 필요 없이도 그냥 앱 개발자 혼자서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버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물론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고 디테일한 개발을 하려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서버 개발자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서버 개발자는 그렇게 되면 자꾸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서버 개발자라고 한다면 입지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리고 폴리메스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다방면의 지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미술, 과학 다 잘하죠. 그리고 과거에 예전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보면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정치가면서 문학가면서 다 하잖아요. 혼자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식 간의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무리 대화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돼도 혼자서 다 하는 것만큼은 안 돼요.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이 지식에 대한 연동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 혼자서 개발하는 코드가 훨씬 깔끔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폴리메스가 필요한 시절이 됐다. AI가 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방면에 꼭 코딩뿐만 아니라 개발적인 IT적인 것 말고 문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것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코딩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획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점점 폴리메스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발자로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만 만드는 게 아니고 페이지만 찍는 그런 개발자는 좀 재미없죠. 웹사이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만 맨날 만들고 있으면 복붙 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개발은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고 고난이도의 코딩을 하길 원할 텐데, 그런 분야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어베이스를 만든다 또는 아마존 람다를 만든다, 이런 오픈 클라우드에 XAS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쪽은 제가 클라우드 소개 영상에 있었죠. 예, 그쪽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프론트와 백엔드를 다 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둘 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대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풀스택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요. 또는 뭐 1인 기업을 만든다. 또는 어떤 회사의 PM이나 CTO나 CEO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IT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IT 기술이 딸리면은 성공하기 힘들죠. 요즘 시절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론트밖에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개발자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이 말을 안 듣거나, 뭐 말을 안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깊이 있게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뭐 시스템 엔지니어 다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자기 쪽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에러가 떨어졌다고 해서 서버 문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클라이언트에서 잘못 요청했을 수도 있고, 이상한 데이터를 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를 파헤치고 추적해가지고 결국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그 찾는 게 오래 걸리고, 찾더라도 이게 정확한 어떤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다 아니까 빨리 원인의 그 위치를 찾죠. 문제의 위치를. 그러니까 이럴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풀스택 개발자는 퍼블리셔도 좀 해야 되고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당연히 해야 되고, 백엔드도 해야 되고요. 아키텍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엔지니어, 리눅스나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 컴퓨터 공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데브옵스에 대한 지식과 그 사용법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병목이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회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이라면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개발자, 이런 개발자가 진정한 풀스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장에 일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할 거냐,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등대불을 요걸 켜놓고 그쪽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냥 자기 전문성만 키우는 사람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